시누이를 1년만 모시고 살아라는 예비 시어머니의 황당한 말을 듣고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걸려온 예비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저는 참지 못하고 그 관계에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얘, 너 우리 딸 지윤이 굶기니? 그냥 반찬 몇 개 꺼내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고 끓여놓은 국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려고 하면 너 우리 아들한테 왜 결혼하자고 했니?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분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서유진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만나온 남편 박준석과 5년 연애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2달 뒤인 5월, 저는 봄의 신부가 됩니다. 아버지는 제가 6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가정에 헌신적이었고 저를 끔찍이 아끼셨다고 해요. 늘 제 주변에 나비가 맴돌면 저희 엄마는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바로 제 예비 신랑 박준석이에요. 박준석도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우린 이런 공통점으로 더 빠르게 가까워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졸업 후 바로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취업에 성공했어요. 늘 꿈꿔왔던 직업이죠. 어릴 적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셨기에 꼭 의료업계에 취직을 해서 아픈 사람을 돌봐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공부에 전념했어요. 취업한 지는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예비 신랑 박준석은 아직 무직이에요.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3년째 합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묵묵히 응원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노력의 빛이 발현될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며요. 제가 모은 돈은 1억 정도였고 예비 신랑은 아직 모은 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고시 공부하며 들어가는 생활비는 제가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의 든든한 서포터죠. 예비 신랑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늘 감사해하며 저에게 헌신을 다한답니다.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꺼냈어요. 늘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다정다감한 그의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구나 하며요. 오늘은 청첩장을 돌리는 날입니다.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아, 축하해. 남편분 참 잘생기셨다.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 속 박준석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준석 씨 행정고시 공부한다며? 그건 잘 되어가고 있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믿고 기다려주고 있어. 퇴근 후 저는 강남에 있는 신혼집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32평의 안락한 이 보금자리는 엄마가 제 명의로 넘겨주실 집이에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를 키워야겠다는 강한 일념 하나로 자수성가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약회사의 임원진으로 계시며 직원들을 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엄마가 이 아파트를 물려주실 때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유진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결혼하는데 절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사람을 볼 때는 인품을 봐야 해. 난 너를 믿어. 준석이와 행복하게 잘 지내렴. 엄마는 언제나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30분 집에 도착하니 예비 신랑 박준석은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공부를 막 마친 듯 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혼수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다 마련했어요. 에어컨, TV, 세탁기, 청소기. 이것저것 다 구매하려니 돈이 꽤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언제나 카드는 박준석이 들고 있게 했어요. 계산대 앞에서 주눅드는 모습이 보기 싫었거든요. 유진아, 오늘 병원에 청첩장 돌렸어? 박준석이 기지개를 펴며 말했습니다. 응, 잘 돌렸어. 고생했어. 이제 밥 먹어야지. 제 손을 잡아준 그의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며 저녁을 차렸어요. 보통 박준석은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고 잠들기 때문에 늘 오전 10시쯤 기상했습니다. 제가 대의 근무 때면 새벽 6시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을 차릴 필요도 먹을 사람도 없었어요. 둘 다 바쁘기 때문에 항상 밥은 차려 먹기보다 시켜 먹거나 외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했죠. 이렇게 결혼이라는 건 서로만 이해해주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5년간 잘 만나왔던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문제는 상견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박준석의 집에서는 차일피일 상견례를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결혼 2달 전이라도 어쨌든 상견례를 진행했으니까요. 강남의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양가 가족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엄마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셨고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석의 어머니 박정희와 여동생 박지윤이 함께 들어왔어요. 여동생 박지윤은 흰색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가방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집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처음 보는 박준석의 가족들에게 미소를 띄우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윤 씨. 이렇게 만나 뵙네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유진 씨도 아들 통해서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실물이 더 예쁘네요. 예비 시어머니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마는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식사 내내 여동생 박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무언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눈치가 보였지만 내색하지 않고 상견례 자리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반찬들이 정갈하게 나왔고 식사는 평온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박정희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유진아,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박정희가 물었습니다. 준석 씨는 지금 고시 준비 중이니 제가 모아둔 돈으로 부담하려 해요. 신혼집은 저희 엄마가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으시더군요. 예상 밖의 반응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니? 어머님, 우리 준석이 나중에 행정고시 합격하면 고위 공무원 될 사람인데 투자하시면 남는 장사이실 거예요. 혹시 믿지는 장사라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투자, 장사. 그 차갑고 무례한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게 가르치셨던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내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대답하지 않고 무시해라. 그럼 그 말은 다시 상대방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도 똑같은 마음이셨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박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어머님 말씀이 조금 마음에 걸려. 어떤 부분이? 투자라는 말. 이건 사업이 아니라 결혼인데. 박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표현을 좀 그렇게 한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둘러서 하신 거야.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엄마랑 사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둘이 사는 거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결혼 전에 겪는 잠깐의 뒤숭숭함 같은 거겠지. 정신 차리자.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전히 병동에서 환자들의 맥박을 재고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퇴원하는 환자분들께서 서간호사 덕분에 치료 잘 받고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그것보다 보람찬 일이 없어요. 휴대폰 바탕화면에 지정해둔 나비 사진을 보고 오늘도 돌아가신 아빠를 떠올렸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상견례 날의 찝찝함은 조금씩 희석되는 듯 했어요. 가끔 문득 시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예비 시누이의 불만 어린 표정이 떠오를 때면 그래, 다들 결혼 전에는 싱숭생숭하다 했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수요일 오후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준석 씨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또 무례한 말을 하시면 어쩌지.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었거든요. 5번쯤 벨이 울렸을까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얘야, 지윤이 말이야. 어머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시누이 박지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윤이가 서울 삼성동 쪽 광고회사로 이직했다. 연봉을 1,000만 원이나 더 높여준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셨군요. 축하드려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산에서 삼성동까지 출퇴근하려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린대. 애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신혼집이 강남이잖니? 한 1년만 아니 반년만이라도 같이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혼집에서 시누이랑 같이 지낸다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얘야, 듣고 있니? 아, 네. 어머님. 그런데 그건 준석 씨랑 먼저 상의를.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 준석이는 내가 말해놨어. 얘는 좋대. 오히려 동생이랑 너랑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던데. 저는 멍하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좋은 기회. 손이 떨려왔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걸어온지 모르겠어요. 멍한 채로 그렇게 걷다가 어느덧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박준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 아, 엄마가 벌써 지윤이 얘기했어? 급하기도 하셔라. 그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앞에 서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그거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윤이가 일산에서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대. 자리 잡을 때까지 한 1년 정도만 여기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 박준석은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1년? 1년이나?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일단 회사 적응하고 돈 좀 모으면 자기 집 얻어 나간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무례한 건 처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독립심이 강했던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저에게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일주일도 아니고 1년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일방적이잖아. 나랑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지. 어머님한테 된다고 결정해놓고 나한테 말하면 그건 통보 아니야? 유진아, 지훈이도 내 가족이야. 동생이 힘들다는데 도와줘야지. 오빠, 이런 일이 결혼한 이후에 생기더라도 나한테 상의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심지어 결혼 전이잖아. 엄연히 내 집이야. 늘 박준석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저였지만 오늘은 저도 모르게 내 집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살짝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죠. 박준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지금 네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빠,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나도 할 말 없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준석 씨 가족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시누이 박지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걸로요. 그리고 그걸 저에게 통보했을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오늘따라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주소록을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힘든 순간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어요. 장혜린, 어릴 적 제 절친한 친구였죠. 예린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매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더군요. 집안 행사에 아기 육아까지 이제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그리운 제 친구 예린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예린이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린아, 왜? 너 무슨 일 있지? 떨리는 제 목소리를 바로 알아차린 예린이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1년 동안 시누이가 신혼집에 들어와서 살겠대. 뭐라고? 예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신혼집에. 응, 회사랑 집이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대. 유진아, 절대 안 돼. 예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혼집에 시누이가 같이 산다고? 그것도 1년씩이나. 그런 무례한 생각은 누가 했어? 준석 씨는 아닐 거고. 오빠도 어느 정도 찬성했어. 여기서 거절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예린이는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아직 결혼도 안 했어. 단호하게 거절해. 안 그러면 평생 당하고 살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예린이 말처럼 제가 지금 사랑이라는 감정에 지배당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날 밤 박준석은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큰 침대에 박준석의 빈자리를 바라봤어요. 이틀 뒤 토요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누이 박지윤이 서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토요일 아침에 불쑥 찾아오다니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큰 캐리어 한 개와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박지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박지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와, 집 진짜 좋네요. 역시 강남은 강남이에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가 드레스룸으로 쓰려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딱 내 방이네. 언니 고마워요. 아니, 거기는
박지윤은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준석은 결혼 전에는 잘 챙기지도 않았던 동생을 유난히 챙겼어요. 지윤아, 회사는 어때? 완전 좋지. 그런데 일산에서 출퇴근하니까 왕복 3시간 걸리는 거 있지? 진짜 지옥이야. 그런데 덕분에 강남에서 살고 나 오빠 하나 잘 뒀네. 엄마가 물려주신 제 집인데 그 공이 왜 박준석에게 돌아갈까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옷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엄마가 인테리어해 주신 예쁜 드레스룸인데 그 방이 신우이 몫이 되다니요. 저는 이 상황을 아직 엄마에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박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지윤 씨가 쓰기로 한 작은 방,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내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 옷은 그냥 안방 옷장에 넣으면 되잖아. 하지만 유진아, 지윤이 1년만 있으면 나가. 그때 다시 꾸미면 되지.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로망이니 뭐니 그런 거 다 챙기면서 어떻게 살아? 네가 외동이라 아직 잘 모르나 본데 가족을 위해선 가끔 희생도 필요해. 순간 저는 박준석을 쳐다봤습니다. 5년 연애 기간 동안 저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매달 제 월급에서 생활비로 100만 원씩 주고 있고 결혼할 때 한 푼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항상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의 말은 다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휴대폰 속 나비 사진만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결혼식은 이제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지윤이 들어온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최대한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심지어 대의 근무를 하면 퇴근 후 집에서 신우이를 마주칠 게 뻔해 그 만남을 피하고자 이브닝 근무로 바꿨습니다. 오후 2시에 출근해 자정 가까운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면 신우이가 자고 있었거든요. 저만의 보금자리였던 집이 점점 더 저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대의 근무였던 어느 날 병원에 출근하기 위해 오전 6시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7시쯤 거실로 나가자 박지윤이 소파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신우이 손에 묻은 베이스와 파우더 자국이 소파에 묻어 있었습니다.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사이가 틀어질까봐 참았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출근일 때는 오후 2시까지 점심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냉장고에 우유를 구비해 두었습니다. 간단히 요기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우유를 챙기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없었어요. 분명 5개를 사서 넣어뒀었는데 우유가 왜 없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그 말을 들었는지 화장하던 것을 멈추고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직원들한테 점수 좀 따려고 회사에 가져가서 나눠 먹었는데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언니 설마 그걸로 화난 거 아니죠? 오늘 집 들어올 때 사올게요. 저는 한숨을 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어요. 이러려고 결혼하는 건가?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확신이 분노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을 대할 때 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친절하게 치료를 도와드리는 게 제 철칙인데 그날따라 감정이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스스로 화가 났어요. 오후 2시 점심시간에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비를 맞는 건 아무렇지 않았어요. 제 복잡한 감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비에 천천히 젖어가던 옷이 더 이상 젖지 않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우산이 저를 가려주고 있었어요. 엄마였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왔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늘 저를 묵묵히 지지해 주셨던 모습처럼요. 우리 딸, 많이 힘들구나. 언제든 힘들면 엄마한테 와. 두 팔 벌려 안아줄게.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복잡했던 마음을 엄마가 단번에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 딸한테 오늘 줄 게 있어서 왔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구나. 다음에 좋은 날 선물할게. 저에게 무언가 선물하려 했던 엄마는 그렇게 위로만 해주시고 회사로 돌아가셨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쌓여있는 택배 박스에 발이 걸렸어요. 불을 켜자 거실 바닥에는 박지윤의 옷들이 널려 있었고 알 수 없는 박스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지윤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노크했더니 그제야 박지윤이 나왔어요. 언니, 왔어요? 네. 그런데 거실에 있는 옷이랑 택배 박스 정리 좀 해주실래요? 아, 저 지금 옷 정리 중이에요. 잠깐만요. 박지윤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옷은 그대로였습니다. 퇴근 후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집을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씻지도 못한 채 짐을 다 정리했습니다. 오후 8시 사법고시 스터디가 끝난 박준석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빠, 오늘 스터디 늦게 끝났어? 응. 오늘 모의고사 있었어. 우리는 그날 이후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어요. 밥 먹을래? 응. 뭐 있어? 저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박준석이 식탁에 앉으려는데 박지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 유진이가 지금 차리는 중이야. 언니, 맛있는 거 해주세요. 박지윤이 말했습니다. 근데 반찬이 별로 없어서. 언니, 저는 고기 반찬 좋아해요. 그리고 저 요즘 살 빠진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살 때는 매일 든든하게 먹다가 언니 집으로 오면서 먹는 게 부실해졌어요. 돈은 제가 보탤 테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는 반찬까지 간섭하더군요. 여동생을 뒷바라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밥 말이니? 네, 저 원래 집에서도 엄마가 항상 차려주셨어요. 박준석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유진아, 네가 일찍 일어나는 날에는 간단하게라도 해주면 안 될까? 오빠, 나도 출근해야 하는데. 알아. 근데 지윤이도 출근하잖아. 여동생 하나 챙겨준다 생각해. 그 대화를 끝으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불길한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어요. 네, 어머님.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예, 아가. 너 아침에 지훈이 굶기니? 어머님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굶기다뇨.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먹어야죠. 그냥 반찬 몇 개 꺼내고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고 끓여놓은 국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려고 하면 너 우리 아들한테 왜 결혼하자고 했니? 어머님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저는 밥 해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더욱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결심한 건데 그게 이렇게 칼로 돌아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드레스룸,
아니 시누이 방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첩장도 다 돌렸고 예식장 계약금도 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밖에선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 박준석은 스터디를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갔고 시누이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11시쯤 집을 나갔어요. 오후 12시 간단히 커피를 내리고 오븐에 빵을 구웠어요. 얼마 만에 만끽하는 평온함인지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시누이의 어질러진 짐을 치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는 그런 것들은 제 계획에 없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을 희생하며까지 그 사랑을 지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눌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엄마였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는 걸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저는 황급히 시누이 신발을 신발장에 넣고 시누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엄마, 박서방 아침 일찍 스터디 갔다 해서. 그래서 반찬 좀 들고 왔어. 엄마 양손 가득 들려있는 무거운 반찬통을 얼른 받아들었습니다. 응, 엄마 얼른 들어와. 커피 내려드릴게. 식탁에 앉은 엄마는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커피 머신에서 샷을 내리는 동안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따뜻한 라떼를 만들었어요. 그때 엄마가 선물 주려고 했던 거 오늘 들고 왔어. 너가 참 좋아할 거야. 식탁에 앉은 엄마는 라떼를 한 모금 마시고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들어 있었어요. 그 나비 오른쪽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HJ, 현준. 아빠의 이니셜이었어요. 엄마 이건 나비를 볼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빠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엄마는 그 작은 나비를 금으로 만들어 제게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이었죠. 우리 딸 결혼하고 나서도 이 나비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더 이상 눈물을 보이기 싫었던 저는 손을 씻고 온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 아빠가 지켜줄 거야. 혼잣말을 되뇌이고 손을 씻고 화장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아 있어야 할 엄마가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엄마? 제가 낮은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자 어디선가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시누이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아차했어요. 어떤 변명을 해야 할까 시누이 방에 들어간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유진아, 이게 다 뭐니? 너 드레스방이었는데 벌써부터 박서방이랑 각방 써? 그게 아니고 그때 엄마가 책상 위에 올려진 사원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시누이 박지윤의 사원증이었어요. 이건 지난번 상견례 때 만났던 박서방 동생 아니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저는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가 마련해 주신 집에서 이런 일을 만든 죄책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몸이 떨려왔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런 대답 없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던 엄마는 제 말이 끝나자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아. 절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엄마가 너한테 어릴 적부터 말했던 거 있지?
상대방이 욕을 한다 해서 너도 함께 욕을 하면 상대방과 너가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해? 네, 기억해요, 엄마. 이 결혼 너 하고 싶은 거 맞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든 엎어도 된다.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마. 엄마한테 미안해서 파혼하지 못했던 거라면 더더욱 당장 취소해도 돼.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서방이랑 결혼이 하고 싶다면 해.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의 편이야.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 집에서 너를 무시하고 너를 욕한다 해서 너도 똑같이 행동하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대우를 참을 수 있겠어? 아니요.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 파혼하고 싶어요. 그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마음 정리되는 대로 엄마에게 말해주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놀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어머님은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니? 어른이 전화했으면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어야지. 무례하게 그지없게 뚝 끊으면 나보고 어쩌란 거니? 우리 아들도 아빠 없이 컸지만 너처럼 무례하진 않단다. 그렇게 아빠 없는 티를 내야 속이 시원한 건지. 요즘 애들은 참. 그때였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방에 있던 엄마가 나왔습니다. 아니, 사돈이 여기 어떻게? 시어머니는 놀란 듯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법고시 준비생, 인품 하나 보고 사위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품을 가진 집안인지 꿈에도 몰랐네요. 이 아파트 아직 말로만 딸한테 양도했지. 아직 법적으로 제 명의입니다. 모르셨죠? 다음 주에 당장 이 아파트 매물 내놓을 거니까. 결혼도 없던 걸로 합시다. 30년 동안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단호하고도 차분하게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셨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했어요. 아니, 사돈 그게 아니고 어제 딸한테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혼수부터 집, 결혼 비용까지 저희 애가 다 마련한 거 아닌가요? 그쪽 말처럼 파혼해도 믿지는 장사 아니실 테니 오늘부터 차근차근 취소하겠습니다. 이만 나가주시죠. 엄마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휴, 속 시원해. 엄마가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우리 딸 결정이니 믿고 따라주려 했더니 유진아 아직 늦지 않았어. 28살이면 아직 한참이다. 저도 모르게 엄마를 따라 피식 웃었습니다. 여태껏 쌓여있던 불안의 감정이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창밖으로 내리는 비에 우울했는데 지금은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내리는 비가 가슴을 뻥 뚫어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딸 부동산에 집 내놓았어. 엄마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면 돼. 파혼 소식은 다음 주부터 천천히 잘 알리고 언제나 당당하고 씩씩하게. 알았지? 식탁 위에 엄마가 선물로 주신 나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누이 방, 아니 제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오후 내내 시누이 짐을 정리했어요. 다행히 아직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차곡차곡 박스에 옷가지와 짐들을 넣으니 4박스 정도 나왔습니다. 영차영차 그것들을 집 밖으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짐 가지고 돌아가세요. 뉴진씀.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박지윤이었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이게 다 뭐예요? 비밀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눌려도 집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쾅쾅 문을 두들겼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오후 8시 박준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밀번호를 쳐도 문이 열리지 않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그가 소리쳤어요. 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윤 씨 내보냈어. 뭐라고? 박준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응, 이제야 정신 차렸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지윤이가 뭘 잘못했다고? 오빠, 그럼 나는 뭘 잘못했을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신우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고, 엄마가 꾸며준 드레스룸도 뺏기다 못해. 반찬 타령까지. 박준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저는 손가락으로 준석을 가리켰어요. 오빠도 짐 싸.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마지막 내 배려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짐 정리해. 박준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갑자기 박준석은 태도를 돌변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너도 그때 들어서 알잖아. 결혼하고 사는 건 우리 둘이 사는 건데. 엄마 때문에 파혼하는 거면 함께 한 세월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 저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오빠 5년 동안 고마웠어. 나 마음 바뀔 일 없어. 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나비를 쓰다듬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박준석은 그날 이후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약속한 수요일이 되어도 짐 정리를 하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박준석의 짐을 전부 박스에 담았습니다. 옷, 책, 고시 교재들, 그리고 그 상자들을 모조리 그의 본가인 고향 일산으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다 정리했어. 그래, 잘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파혼은 했지만 일상은 여전했어요. 병원 동료들에게도 파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죄송해요. 귀한 주말에 시간 빼주셨을 텐데 사정상 파혼하게 됐어요. 동료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 씨 너무 잘했어.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잘한 거야. 아직 28살이면 창창할 때지. 용기 있는 선택 진심으로 응원해. 꽃다운 나이에 더 즐겨. 예상과 다르게 주변 사람들은 저를 더욱 응원해 주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체면이나 주변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제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일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박준석이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응? 박준석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인터폰을 끄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준석이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굉장히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유진아, 할 말 없으니 돌아가. 집으로 간 택배는 확인했지? 저는 그 말만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집으로 오셨어요. 요즘은 집을 보지도 않고 바로 가계약부터 걸어버리네. 매수자가 집 잠깐 보러 온대. 부동산에 내놓은 지 3일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매수자들은 신혼부부였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어머, 신혼집처럼 인테리어를 참 잘 해놓으셨네요. 저희는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되겠어요. 신혼부부는 집을 꽤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께서 서류를 꺼냈고 저희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잠시 정들었던 이 집과도 이제는 이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강남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엄마와 제가 20년간 살던 곳이었어요. 성인이 된 이후 저는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 이 집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가려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유진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어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 풍경을 보며 간호사의 꿈을 키웠었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예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잘했어.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절친 예린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마워. 너 덕분이야. 그 선택이 너의 평생을 좌우했을 텐데 진짜 현명한 판단이었어. 고마워, 예린아. 다음 주에 얼굴 보자. 밥 사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준석에게는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가족이랑 연 끊고 살게.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줘. 5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지 않아? 난 너에게 평생을 바쳤는데.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새집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TV 장 옆에 올려진 나비가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선물 준 나비를 올려두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엄마가 옆에 앉으셨어요. 유진아, 엄마랑 같이 1년 동안 스위스 다녀올래? 스위스요. 응. 엄마도 좀 쉴 겸. 엄마 고마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밖 정원에 있는 꽃 위에 나비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참 따뜻했습니다. 파혼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파혼 전 감당해야 할 감정의 무게가 컸던지 파혼을 결심하고 난 이후로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덕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데이 근무, 이브닝 근무, 나이트 근무. 3교대 업무 강도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바쁨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팠던 사람들이 완치를 하고 희망을 품으며 퇴원하는 모습이 저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수간호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유진 씨, 잠깐 사무실로 올래요. 네, 수간호사님. 저는 긴장한 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수간호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유진 씨, 우선 앉아요. 네, 유진 씨 근태 보고서를 받았는데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환자 케어도 꼼꼼하고 후배들 교육도 잘하고 3년차 치고는 정말 뛰어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수간호사님이 서류를 한 장 꺼내셨어요. 내년 1월부터 주임 간호사로 일해보는 게 어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간호사님이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주임 간호사요? 네, 특진 제안이에요. 보통 5년 차부터인데 유진 씨 실력이면 충분해 보이네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네, 생각해보고 다음 주까지 답 주세요. 아니요. 저는 너무 빨리 대답했어요. 할게요. 하겠습니다. 수간호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축하해요. 더욱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이니 앞으로는 엄격하게 평가할 겁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얼떨떨했어요. 3년 만에 특진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옥상으로 올라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주임 간호사로 특진했어요. 정말? 엄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저녁에 집에서 축하 파티 어때? 응, 엄마 좋아요. 퇴근 후 발걸음이 가벼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식탁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어요.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 바지락, 술찜, 그리고 달콤한 와인까지. 와, 엄마 이 많은 걸 다 언제 차렸어요? 자랑스러운 내 딸 특진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저는 엄마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유진아, 응? 정말 고생했어. 하늘에 계신 아빠가 분명히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스위스 말이에요. 응, 유진아, 너 안 가겠다 할 거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 지금 일에 더 집중해보고 싶어요. 저는 며칠 내내 생각했어요. 스위스 여행, 엄마와 함께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일에도 욕심이 났어요. 환자들을 더욱 더 세심하게 케어하며 커리어를 발전시키면 10년 뒤 제 모습이 더 멋지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거든요. 아빠가 병원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어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간호사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래야 내 딸이지.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엄마는 스위스로 정말 떠나셨어요. 여태껏 열심히 달려온 엄마는 이제야 한시름 놓으신 듯 해보였죠. 엄마가 떠난 집은 고요했습니다. 부엌에 앉아 아침을 먹으려 하는 순간 쪽지와 차키가 있었어요. 쪽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이 차키는 뭐지? 전용 차고지로 내려갔어요. 멋진 외제차 위에 리본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차키를 누르니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주고 간 선물이었어요. 차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딸 유진이 보아라. 엄마는 너가 태어나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단다. 그런 너가 이렇게 성장해 멋진 간호사가 되어 엄마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앞으로 출퇴근 편하게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선 너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 1년 뒤에 봐. 내 딸 사랑해. 눈물이 났습니다. 든든한 지지자, 우리 엄마. 저는 집에서 나비 펜던트를 들고 와 차에 올려두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나비 펜던트가 꼭 아빠의 눈빛 같았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임 간호사로 일하며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일에 몰두했습니다. 후배들을 교육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때로는 밤샘 근무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행복했어요. 병원에서 어느 날 후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결혼은 안 하세요? 파혼을 한지 모르는 후배 간호사의 말에 저는 살짝 미소를 띄었습니다. 응, 지금은 결혼보다 내일이 더 좋아. 정말요? 응, 결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잖아.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있어요, 선배님. 그때였습니다. 302호 병동 환자분이 퇴원 수속을 밟고 저에게 오셨어요. 유진 선생님 덕분에 치료 잘 받고 가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못할 거예요. 보호자분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1년 동안 꽤 오랜 시간 입원을 하셨던 환자분이라 그 인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이제 저희 만나지 말아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간호사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엄마가 스위스에서 돌아오시는 날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데리러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보였습니다. 유진아, 1년 만에 보는 엄마는 훨씬 밝아 보였어요. 엄마! 저는 달려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죠? 엄마도 얼굴 좋아 보이는데요? 응, 너무 좋았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엄마가 물었습니다. 유진아, 그동안 어땠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지만 그만큼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네. 일도 보람차고 후배들 가르치는 것도 새롭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10년 뒤에는 엄마랑 여행 가자. 차에 올라탄 엄마가 조수석 상단에 있는 나비 펜던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선물한 나비 여기 뒀네. 너무 예쁘다. 네. 엄마랑 아빠 생각날 때마다 쓰다듬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한참 짐을 푸셨어요. 그날 저녁 짐 정리를 다 하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엄마, 저 파혼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결혼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흐뭇하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창밖으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삶에서 사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비가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엄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 서유진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클릭 한 번이 제게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